이성계가 정의의 기병을 거느리고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위기의 순간 이성계가 혜성처럼 나타나 최영을 구해낸 겁니다. 하풍군에서 벌인 왜구와의 전투에서 이성계가 최영의 목숨까지 구해낸 겁니다. 최영은 이성계가 무척이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웠겠죠. 또 이성계는 그동안 고려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최영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가슴 깊은 곳에선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던 1380년 최영이 이성계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원. 우리 갔다 왔던 곳이고, 네네네. 이거 봤잖아요, 우리. 알죠. 그죠? 아니 이렇게 붉은색이네요? 빨갛게 물들어서 히바위. 히바이. 야 이름도 무섭다. 아, 지금도 저러나? 신기해. 아, 저게 왜 지금까지 빨갛지? 자, 영삭수 이장소 익숙하시죠? 우리 다녀왔던 곳입니다. 1380년 왜구가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자 우왕은 남원으로 이성계를 보내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고려군과 왜구의 수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성님에 먹지 말라. 정신줄 놓지 말고 모두 나만 따라오라. 장관 고객들아, 소리게.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결국 이성계는 10배가 넘는 숫자의 왜구들을 모두 무찔러버립니다. 이때 도망치는 왜구의 비명소리가 1만 마리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이 황산 전투를 계기로 이성계는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계의 엄청난 활약성과 승전보 고려 조정에도 전해집니다. 최영은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이성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죠. 연회에서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번 전투의 승리 덕분일세. 공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네, 이 최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앞에서 이성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최영이 이성계를 인정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제 이성계가 이 동부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이성계를 좀 무시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영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계 내에서 무시당할 일이 없어졌다. 그야말로 중앙정계에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도당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100만 대군을 얻은 기분일세. 과찬이십니다, 대감. 도당에서 보세. 자, 이렇게 전우였던 두 사람은요, 중앙정계에서 둘도 없는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388년 어느 날 밤, 누군가 최영의 집을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최영은 깜짝 놀라 벗은바로 뛰어나가죠. 최영을 헐레벌떡 뛰쳐나가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영의 주군인 우왕이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우왕은요, 최영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군사를 배치하여 궁중을 수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우왕은 최영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명한 진짜 속내를 터놓습니다. 궁궐을 안전하게 수비한 다음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임경미, 염은방을 잡아들이시오. 즉 우왕이 최영에게 밀명을 내린 겁니다.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최고의 실세였고요. 그 위에 바로 또 그 실세인 이인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님. 이래가지고 정치를 하실 수 있겠소?
그러니까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이인임의 어떻게 보면 왼팔 오른팔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건문 세족들의 힘들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임무를 하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왕은 최영에게 이성계와 의기투합해서 임견미와 여몽방을 숙청하라는 엄청난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건 이제 임견미하고 영웅방이 이인임의 수족이잖아요. 지금. 결국 수족을 잘라낸다는 건 이인임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이인임은 당시 권문세족의 대표이면서 명문 가문이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면 정치적인 역풍을 맞아서 최영 자신이 숙청당할 위험에도 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영은요, 어떤 질문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심조차 하지 않고 왕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최영은요,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 누구? 이성계. 네, 이성계와 함께 즉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요, 이인임 신복들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인임의 신복들은 속수무책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당한 권문세족의 무리가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복들을 한순간에 잃은 이인임 역시 모든 권력을 빼앗긴 채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영은 이성계와 의기투합해 단 하룻밤 만에 우왕의 10년 묵은 체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이님일파를 몰아낸 후 고려 조정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를 휘젓던 전후에서 이제 정치적 동지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사이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성계를 시기 질투한 한 사람이 우왕 앞에서 이성계를 아주 신랄하게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최영이 잔뜩 분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은 국가의 주석이다. 일조에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켜야 할 것이냐? 최영이 모함당하고 있는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도와준 겁니다. 게다가 최영은 즐거운 연애를 열 때마다 이성계를 초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나물과 다른 반찬을 준비할 것이니 그대는 고기 반찬을 준비해 오시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싸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최영이 육식을 좋아하는 이성계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가지고 놀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는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허물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처럼 최영과 이성계가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야기는요,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최영과 이성계가 권력의 양대 산맥이 된 후 고려 조정은 잠시간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요. 자, 그런데 1388년 2월 최영이 고려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소신 요동에 당도하는 즉시 속전속결을 할 것이오. 최영이 명나라 요동 땅을 공격하자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최영이 명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한 이유, 이광기 씨 뭘까요? 불과 얼마 전이죠. 그 명나라 황제가 고려에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내용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고려의 천령 이북 땅을 명나라에 기속시키겠다는 바로 통보였어요. 통보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냥 고려 땅을 그냥 명나라가 그냥 가져가겠다. 낼름 하겠다. 뭐 그 뜻이죠. 맞습니다. 지도에서 표시된 천령 이북은요, 공민왕이 전쟁을 통해 원나라로부터 되찾은 땅입니다. 그런데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 중국 내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명나라가 원나라와 똑같이 천령 이북에 통치기구를 세워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생떼를 부리니까 캡틴 고려 최영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동을 공격해서
명나라의 뻔뻔한 요구를 쏙 들어가게 만들자라고 한 최영. 최영의 충격적 발언은 온 조정을 강타합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명나라는 강국이니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려 조정은 명나라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최영은요, 시끄러운 조정을 단숨에 제압하고 신료들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듭니다. 이자송을 죽였다. 이자송이 일찍이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려고 한 것을 말렸기 때문이었다. 이자송은 지금의 부총리격인 종일품 수문화시중까지 오른 고려 정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최영의 집을 찾아가서 최영을 설득할 정도로 요동 정벌을 필사적으로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이자송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매질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자송을 유배 보낸 후에 죽인 거예요. 교수님, 최영은 왜 이렇게까지 요동 정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당시 이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최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교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을 가졌던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특히 그 천령 이북 지역은 명나라에게 내주게 되면 바로 방어선이 뚫기가 쉬운 지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뼛속까지 무장인 최영은요, 적을 치는 것만이 사랑하는 조국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설상가상 명나라는 사신까지 보내서 천령 이북 땅에 천령위라는 통치기구 설치하겠다, 다시 한번 고려를 압박합니다. 결국 우왕은 나라의 명운을 건 결정을 내립니다. 경들은 요동 정벌에 온 힘을 다하시고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두 사람이 요동 땅을 빼앗아달라 명령한 겁니다. 이때 최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최영은 전쟁터를 누비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왔던 이성계 역시 자기와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믿었겠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성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요동 정벌은 결단코 불가하옵니다. 이성계! 불가하다. 주원장과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지어낼 수 있는 충신은 이 나라 고려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거에 가치도 없는 주장이옵니다. 동지처럼 전쟁터와 정치판을 걸어온 최영과 이성계. 바로 이 요동 정벌로 의견이 갈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이성계는요, 명나라와 전쟁을 할 수 없는 4가지 논리까지 내세웁니다. 첫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오호. 아, 그렇네. 계절. 셋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어 불가하다. 넷째, 곧 장마철이라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하다. 오. 그동안 고려 백성들은 밖으로는 잦은 왜구의 침입, 안으로는 권문수적의 수탈, 정말 이런 안팎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성계는 이렇게 안팎으로 혼란한 고려가 매서운 기세로 지금 흥하고 있는 명나라와 맞선다?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성계의 이 사불가론을 들은 최종 결정자 우왕. 우왕은요, 고민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내일 다시 가지고 와서 내게 하려라.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요동 정벌에 대한 일을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 우왕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요, 이때 우왕의 말에 최영은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니 순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대로 요동정벌이 무산되는 것일까요? 사불가론이 한바탕 폭풍을 일으키고 얼마 후인 1388년 4월 최영과 이성계는 이런 어명을 받게 됩니다. 최영에게 팔도 도통사를 더하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았다. 결국 우왕이 최영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요동으로 떠날 원정군의 지휘부를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 낮에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우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날 그날 밤에 따로 그날 밤에 왔네.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서 최영이 얼마나 눈빛이 강렬해. 네. 어우, 막, 자상한 눈빛으로 전하, 원컨대 다른 말씀은 듣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요동정벌은 최영의 뜻대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1388년 4월 18일 요동정벌군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당시 최영과 이성계가 이끌 요동정벌군의 수는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려 각지에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을 최대한 끌어모아 만든 병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려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동정벌군의 행렬에 총사령관 최영의 모습이 털끝도 보이지 않아요? 최영과 원정군이 요동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우왕의 아버지 공민왕은 최영이 제주도 덩벌을 떠났을 때 살해당했습니다. 맞아. 공민왕 같은 사태가 생기가 두려웠던 24살의 우왕은 최영에게 하루도 자기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매달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뜻을 꺾지 않는 최영에게 이런 초강수를 둡니다. 형이 가면 가인 역시 요동으로 따라가겠어. 그러자 최영은 더 이상 우왕의 애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되게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작전과 이 판은 내가 짰는데 결국 내가 가지 못하니까 부끄러웠을 것 같아. 미안해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1388년 5월 7일 이성계의 원정군은 약 20일 만에 바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저 건너편이 요동입니다. 이성계의 원정군이 도착한 곳은 의주의 위화도. 위화도는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압록강에 둘러싸인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요동으로 가려면 압록강을 꼭 건너야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한 고려군. 그런데 이성계와 군사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띄운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들을 덮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앞에 큰 내가 있어 비가 와 물이 넘치니 첫 번째 여울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백 명이었다. 당시는 장마철이라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백 명의 군사가 한순간 물에 휩쓸려서 익사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이성계와 원정군은 위화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시일이 지날수록 가져온 식량은 축나고 심지어 이미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사기가 꺾여 탈영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탈영병이 있다는 건 끝난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성계는 고심 끝에 결국 붓을 들 수밖에 없었죠. 어찌 감히 죽음을 피하여 묵묵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장마철이라 활이 풀어지고 갑옷이 무거워지며 군사와 말이 모두 고달프니 말을 달려 견고한 성 아래에 이르러 싸운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가 없고 공격하여도 반드시 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특별히 회군을 명하시옵소서.
우왕 곁에 있던 이제 최영 장군은 그 회군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최영이 황관을 보내서 요동을 빨리 치라고 오히려 독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영은 그냥 이대로 만약에 회군을 했다. 그럼 우리 고려군의 위신은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아마 생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왕과 최영의 회군 명령은 받을 수 없다고 여긴 이성계.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경으로 간다. 결국 회군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더합니다. 군사를 돌리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살펴보지 않고 최영은 또한 노쇠하여 듣지를 않으니 왕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지 않겠는가? 우왕도 늙은 최영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우왕의 곁에서 왕의 귀를 멀게 만드는 악한 자 누구다? 최영이다. 결국 자신이 최영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성계의 원정군은 왕명을 어기고 빠른 속도로 말을 달려 약 10일 만에 위화도에서 개경 앞까지 도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 이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에 휩싸였을 최영. 그리고 최영은 그 순간 이런 직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성계가 내 목을 치고 우리의 왕까지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자신이 섬겨온 임금을 이를 위기에 처한 최영. 최영은 어떻게든 개경을 수비해서 우왕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장관, 날 따르라.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개경에 남은 소수의 병력으로 그 많은 이성계의 대군을 상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손쉽게 궁궐까지 포위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계가 궁궐을 장악한 이때 고려 왕실을 지키는 검 최영. 최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폐하, 소신이 우매하여 오늘의 지역과 수모를 철회하였나이다. 폐하, 소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슬프다. 슬픈데? 기나와 오라를 받으시오. 소신, 최영, 물러가라. 실제 고려사에 따르면 최영은 우왕 앞에서 오열하며 2번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왕에게 예를 올린 후 최영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죠.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최영과 이성계가 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최영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와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는 거사는 오직 대의만 거스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태롭게 하고 민을 괴롭혀 원망이 하늘에 이르렀으므로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가 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영의 무리한 요동 정벌이 초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의 좋은 동지가 됐을지도 모를 최영을 향해 이성계는 슬픈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2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최영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넨 겁니다. 이후 이 이성계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최영은 체포당에 끌려갑니다.
고려 조정을 장악한 이성계는요, 최영에게 유배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불과 6개월 만인 1388년 12월 이성계는 최영의 처형을 결정합니다. 이성계는 명나라의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요동정벌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요동정벌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자인 최영을 처형을 하지 않고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였죠.